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개합니다. 안재영역으로 박영사에서 출간된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이란 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이자 윤리 철학자입니다. 후대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국부론의 저자입니다.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제공했습니다. 생애를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피페의 커크 칼디의 세무관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23년 6월 5일 코칼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담스의 부친은 스미스가 세례받기 약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스미스의 부친은 연합조약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해안의 밀수가 급증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거짓 때문에 참남함을 깨닫고 정부의 법과 규칙을 강화하는 방법, 즉 관세 보호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국부론을 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4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자 데이비드 휴엄의 친구였던 프란시스 허치슨으로부터 윤리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740년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옥스퍼드 대 생활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1746년에 자퇴하였습니다. 1748년에 케임스경의 후원하에 에든버러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강의에 대한 호평이 계기가 되어 1751년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강좌의 교부서가 되었습니다. 1750년경 데이비드 휴엄을 만났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759년 유럽의 명성을 떨치게 된 도덕 감정론을 발표했습니다. 1764년부터 귀족인 타운젠트의 아들을 데리고 가정교사를 하며 유럽 여행을 시작합니다. 2년에 걸쳐 프랑스 등지를 여행하며 여러 나라의 행정 조직을 시찰하고 중농주의 사상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였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글래스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아담 스미스 비즈니스 스쿨의 아담 스미스의 동상이 모습입니다. 귀국 후 저술활동에 전념하여 1776년 유명한 국부론을 발표하여 국가가 여러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경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 사상 최초의 체계적 저서로 그 후에 여러 학설의 바탕이 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1778년 스코틀랜드의 관세위원이 되고 1787년 글래스고 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영국 정통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윤리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미스는 시장 경제야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잡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가격은 공정한 룰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시장의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점이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어떤 것도 반대하였습니다.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한 자유무역과 노동분업이 왕이나 군주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의 중앙계획 경제체제에서는 정치 권력이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반해 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들, 범법자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노동가치론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만큼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그의 노동가치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모든 부가가치는 노동 일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마르크스와는 달리 아담 스미스는
가치 척도 수단으로서의 노동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금 가치가 불안정한 시대여서 각국 간 생산물 가치를 금 가치 불안정한 측정 수단보다는 안정적 척도인 노동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르크스가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고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판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담 스미스 잉여 가치론에 큰 영향을 준 셈입니다. 도덕감정론입니다. 스미스는 자신 행동에 대하여 나 자신을 두 개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관찰자입니다. 그는 특정 관점에서 나 자신을 그의 상태에 집어넣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신하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판단자이며 두 번째 사람은 판단을 받는 자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본질상 두 개의 자로 나뉘며 양심의 소리에 하나가 됩니다. 그 양심은 바로 나를 바라보고 듣고 판단하는 타자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도덕론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스미스에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실체라고 여겼습니다. 도덕감정론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1759년에 출판했는데, 내용은 7부로 나눠져 있고 1부에서는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란 무엇인가를, 2부에서 6부까지는 상찬과 처벌의 근거, 의무의 감각, 미와 효용에 관해서, 관습과 유행에 관해서, 미덕에 관해서 논했으며, 제7부에서 종래 도덕 철학의 여러 학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미스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행위와 규준이라는 의미며,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에서의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스미스는 그것을 공감의 원리로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행동이 타인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 행동을 시인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사회적 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스미스는 생각했습니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했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질서를 파괴하는 따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행위 기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권 더 읽는 국부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내용만을 번역한 책입니다. 이 국부론이 약 7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고, 또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현대 영어가 아니라 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국부론을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본에서 핵심 부분만 발췌하고 논평을 단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그 책에서 논평문을 제외한 국부론 원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부론의 원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11장, 2권 5장, 3권 4장, 4권 9장, 5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번역된 부분은 1권, 2권, 3권, 4권 일부와 7장, 9장 일부, 그리고 5권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국부론 전체 약 반 정도인데, 전체 국부론의 일부밖에 안 되지만 국부론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거나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읽으면 국부론의 핵심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부론은 경제학 전공자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국부론은 개인의 행동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사회 이론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경제 철학과 정치 철학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부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지식 보고입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목차를 보면 역자 서문을 시작돼서 노동 생산력을 상승시키는 원인과 그 노동 생산물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질서, 분업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다음 화폐의 기원과 사용, 노동임금, 자산의 특성과 성과 축적 및 사용,
자, 자산의 분류, 사회 총자산 중 특정 부분을 여겨지는 화폐와 국가자본의 유지 비용. 각 나라의 국부의 증진의 차이, 국부의 자연적 증진, 로마 제국의 멸망 후 고대 유럽에서 농업의 퇴보, 로마 제국의 멸망 후 대도시와 소도시의 발생과 발달, 도시 상업이 어떻게 농촌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 정치 경제학의 학설에서 보면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 원리, 국내 생산 가능한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무역 수지가 불리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에 대하여, 다른 원리들에서 본 과도한 규제 불합리성, 식민지에 대해서 아메리카가 동인도 항로의 발전으로부터 얻은 유럽의 이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토지와 생산물을 보는 국가의 부와 수입의 유일한 주된 원천이라고 보는 정치 경제학설. 이런 식으로 국왕 또는 국가의 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핵심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어떤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박문재역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출간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막스 베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1864년 독일에서 출생하였고 1920년 돌아가셨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독일의 법률가요,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사회학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그의 논문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를 연결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회학과 공공정책학 분야에서 근대적인 연구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베버는 베른 대학에서 처음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말년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비인 대학교, 그리고 뮌헨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당대 정치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베버는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 제국 측 협상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으며 바이마르 헌법의 초안을 닦는 위원회 일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칼 마르크스와 에밀 듀르켐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로 평가됩니다. 막스 베버의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마르크스의 토대 상부 구조론을 반박하며 이윤을 적극 추구하는 신교도 윤리가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표지는 1905년 독일어 초판 표지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 논문에서 유대인이면서 카톨릭 기반을 가졌지만 그는 그 지역사회에서 여러 종교 공동체 가운데 개신교 공동체가 가장 잘 사는 이유를 이 논문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 자본론과 함께 자본주의 논쟁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르는 이 책은 막스 베버가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파격적이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을 근대 산업혁명과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전통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근대 노동윤리와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지향성은 시장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기민한 감각 그리고 기술 혁신이 아니라 16세기, 17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칼뱅주의, 감리교, 침례교 등의 개신교가 지니고 있던 윤리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윤리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던 그들의 투쟁이 다른 모든 인권을 확보하는 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으로 인해 이 책은 발표 당시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격렬함은 오늘에도 전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이 책을 빼놓고 자본주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곧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이 책에 담긴 베버의 지성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문제 제기에 있어서 종파와 사회계층, 자본주의 정신, 루터의 직업 개념을 논증하고 있고요. 2부에서 금욕주의적 개신교의 직업 윤리에 있어서 칼뱅주의, 경건주의, 감리교주의 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이 막스 베버의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책은 이대응저 미래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먼저 록펠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미국의 사업가이며 대부호입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하여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2010년 현재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도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853년 가족을 따라 오하이오주로 이주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16세 때 클레벌랜드에서 농산물 중개 상점에서 근무하다가 곧 자신의 중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광맥이 발견되자 1862년 석유 정접에 손을 대었습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뛰어난 경영수단으로 얼마 안 되어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하여 석유업의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였으나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899년 트러스트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였으나 1911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을 명령받아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은퇴를 했지만 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그가 소유했습니다. 여기는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모습입니다. 그 자선 사업에 몰두하여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병원, 의학 연구소, 교회, 학교 등의 문화 사업에 전념하다가 1937년 97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1년 4년을 남겼는데 이들 존 D 록펠러 2세가 사업을 계승하였으며 부통령을 지낸 넬슨 록펠러 등 그의 많은 후손들이 정계의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록펠러의 노년의 사진인데요. 미국은 스티브 잡스부터 록펠러까지 왜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를 가르칠까? 자, 이 11조의 비밀이라는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이 책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록펠러는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현재의 가치로 따져서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도 현재 가치로 그보다 3배가 더 부자라고 하면 과연 록펠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이 책은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의 평전입니다. 특히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록펠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근검 전략 정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듯 평생 회계장부를 철저히 썼으며 수입을 온전히 계산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수배 10분의 1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간 뒤에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부서에 직원을 40명이나 둘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의 사원부터 성실하게 일해온 사업가 록펠러의 삶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 행한 기독교인 록펠러의 삶이 서로 교차하며 신앙의 근간 신실한 삶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부를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음으로써 기감이 된 그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11조 2센트, 록펠러의 가족, 들성부른 떡잎, 어머니의 신앙, 달란트의 발견, 직장을 구하다, 성실과 정직, 사업의 시작, 자선활동과 신앙. 석유왕 록펠러, 본격적인 사업. 석유의 시대, 스탠다드 오일, 최고의 결합으로, 스탠다드 제국. 그 다음에 자선왕 록펠러, 쏟아지는 비난, 인생의 하프타임, 자선도 사업처럼. 11조의 비밀입니다. 11조와 록펠러, 교육발전과 의학연구, 자산의 트러스트. 우리는 록펠러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고 더 독점적으로 그가 운영을 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는 이제 또 노년에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후손들이 아주 훌륭하게 된 그런 가문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로서의 록펠러와 또는 사업가로서의 록펠러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록펠러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